휴식에 이어서 제2 주제를 우리가 또 아주 좋은 어떤 발제와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지속 가능한 잡지 생태계를 위한 현실과 지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제와 토론을 해주고 이것을 진행하실 분은 서균관대학교 문화융합대학원 조학민 교수님께서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매거진 미디어 융합학회 특별 세미나 2부 지속 가능한 잡지 생태계를 위한 현실과 제안의 사회를 맡은 학회 연구이사 조학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저희가 개최되는 학회 행사입니다. 특히 이제 잡지학회에서 우리가 매거진 미디어 융합학회로 학회의 이름을 바꾸고 하는 첫 행사라서 실은 학회 구성원으로서 굉장히 다 감회가 새로운데요. 여담입니다만 저희 이제 학회 임원분 중 한 분께서 학회 이름이 좀 어렵다라고 얘기하셔서 매미용 학회라고 이렇게 이름을 장명을 하셨는데 좀 이렇게 의미부여를 하고 싶습니다. 매미처럼 우렁차게 우리가 학문적인 아우라를 발산하는 학회가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의미를 해석하시면 더 머리에 우리가 잘 각인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이제 코로나 상황을 맞아서 애석하게 이제 학회 회원분들을 다 모시고 진행하고 있지 못하지만 요즘 모든 학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원택트 웨비나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학회 세미나에 대한 회원님들의 갈증은 어느 정도 풀어주는 그런 세미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2부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2부 세미나는 총 2분의 주제가 발표되는데 주제 우선 첫 번째로 발제할 발제자를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독립잡지의 세부적 유형화 및 실태 분석 이 주제를 발표하실 건국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겸임 교수이시고 학교의 총무이사인 권호영 교수님이십니다. 자,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선 발제를 순서대로 듣고요. 그 다음에 토론자분들을 모셔서 한꺼번에 종합 토론을 하는 그런 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무대에 우리 권호영 교수님을 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연구보고서인 독립잡지 현황 분석과 지속 가능성 전략 연구를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이제 학회 연구진에서 이제 이런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독립잡지 300개를 조사를 하나하나 해가지고 좀 열심히 만드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독립잡지가 실태와 현황이 어떤지를 대략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직 이런 연구가 진행되지 않아가지고 어느 정도 기초적인 자료로 잘 활용이 될 수 있을 거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우선 잡지의 개념과 현실을 보려고 하는데요. 잡지 얘기는 앞에서 많이 하셨으니까 저는 잡지 얘기를 독립잡지하고 좀 섞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잡지 하면 섞일 자배, 기억할지 두 가지 말이 있는데요. 섞일 잡자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섞일 잡이라고 하면 다양한 콘텐츠가 묶여 있죠. 잡지를 보면 그림, 사진, 글, 인터뷰 등등 다양한 콘텐츠가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잡지에 대한 주상백과의 사전적 정의를 보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편집 가능한 정기 간행물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정기 간행물이라는 말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간행된다. 우리가 잡지라고 생각하면 월간, 그리고 월간, 개간, 그리고 아니면 연간 이런 식으로 일정한 간격을 두고 말하는데요. 독립 잡지를 생각한다면 이렇게 정리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독립 잡지 같은 경우는 부정기적으로 나오는 잡지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물론 독립 잡지라고 해도 전문적으로 하시고 그리고 상당히 잘 되는 그런 독립 잡지사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그 개간이라든지 정기적으로 나오지만 많은 잡지들이 개간이라고 처음 시작했다가 점점 늦춰지거나 그리고 맞춰지지 않거나 아니면 정말 내고 싶을 때 내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 독립잡지 중에 그런 잡지가 있습니다. 그 개간 홀로라는 잡지가 있는데요. 개간 홀로 잡지 뒤를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키는 대로 내고 내키는 대로 맞는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요. 이런 게 독립잡지의 특성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우선 잡지의 특성과 잡지의 의미가 있는데 여기는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잡지를 보면 세 번째,
책과 같이 재채가 봐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잡지라고 해가지고 온라인상에서 저기 뭐 브런치라든지 블로그처럼 콘텐츠를 이렇게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어찌 보면 블로그 같은 경우도 하나의 잡지의 온라인 형태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브런치 같은 경우도요. 보면은 브런치에서 다음 브런치를 말합니다. 다음 브런치에서 잡지라고 독립 잡지라고 검색을 하면 그렇게 타이틀이 뜬 그런 디지털 콘텐츠도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디지털도 나오지만 진정한 잡지라고 생각하면 또 책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독립 잡지가 주로 책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홈페이지에서 그들만의 그런 콘텐츠들을 보고서 내기도 하지만 그 잡지는 책이라는 면에서 보면은 그 편집의 미학이 있습니다. 잡지는 그림과 사진 모든 콘텐츠들을 이쁘게 묶어가지고 내기 때문에 잡지는 종이 잡지가 정말 뭐랄까 할까요? 미학적인 측면으로 그리고 감성적인 측면으로도 많이 우리를 충족시키는 그런 미디어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잡지의 의미를 보면 한마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문화매체다. 문화매체. 우리의 일상과 사회 전반을 문화매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독립 잡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잡지의 현실은 이렇습니다. 저 맨 아래를 보시면요. 2018년 4.2% 가장 아래에 있습니다. 잡지 이용에 대해서 나타난 건데요. 뭐 TV, 인터넷 등등, 인터넷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 등등 해가지고 미디어 이용률 추이를 보면 잡지가 슬프게도 맨 아래에 있습니다. 이게 잡지의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잡지 현실 속에서 PwC라고 해가지고요. 글로벌 회계 컨설팅 그룹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보면은 잡지 그래프가 아래로 되어 있죠. 아래로. 떨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2015년부터 2023년까지의 그 예상 추이를 나타내는 건데 떨어지고 있죠. 그래프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점점 좋아지긴 하지만 마이너스로 된 거는 잡지랑 보면 뉴스페이퍼, 종이신문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현실이긴 한데 여기 보면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사인데요. 매 3,000곳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출판사지만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잡지라고 해도 앞서 무쿠지라는 말씀을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행본처럼 나오는 잡지를 무쿠지라고 할 수 있는데 무쿠지 같은 경우는 잡지는 ISSM이라는 그런 정기 간행물 번호를 받는데 무쿠지 같은 경우는 ISBN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왜 드렸냐면 출판사는 늘고 있다. 출판은 늘고 있다. 거기 안에서 무쿠시식으로 나오는 잡지들도 있다. 어쨌든 독립잡지도 늘어나고 있다는 추세를 이걸 보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이 기사 맨 아래를 보면 대부분 1인 출판사 형태라고 되어 있습니다. 출판사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분이 이대로 불황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잘 되는 곳은 잘 되죠. 그런 거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뉴스 기사를 보면요. 요즘 무슨 잡지 이거? 독립매거진 전성시대. 이 정도는 읽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브로커리 읽지 않습니까? 나에게 돋친 취향대략 독립잡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순항하고 잘 되고 있는 독립잡지들이 많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매거진 B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교보문고를 가면은 잡지가 있는 곳에 가면 한 벽면을 전체를 차지하고 있는 게 독립잡지라고 말하고 있는 매거진 B입니다. 그것처럼 정말 순항하고 기성 잡지보다 훨씬 잘 되고 있는 잡지도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독립출판과 독립잡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우선 독립이라는 단어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독립, 홀로 선다. 그리고 영어로 하면은 매달린다, 홀로 매달린다. 그래서 자립하거나 다른 곳에 예속되지 않거나 의존하지 않는 상태, 독자적인 존재함 이런 걸 독립이라는 뜻인데 이런 독립이라는 의미가 독립잡지에도 성용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과연 무엇에 예속되지 않고 무엇에 독자적으로 존재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과연 예를 들어서 광고라고 할 수가 있겠죠. 광고. 물론 독립 잡지 중에서도 광고를 싣는 잡지가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주도적이지 않죠. 기성 잡지 같은 경우는 광고가 상당히 많은데 독립 잡지는 상당히 되게 적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지 넘어가고 그럼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독립 출판에 대해서 간단하게 예를 말씀드리면요. 독립 출판을 한국에서는 뭉뚱그려가지고 전체적으로 독립 출판이라고 말하는데 엄밀히 보면은 소규모 출판, 그러니까 적정 인원에서 독립 잡지라든지 아니면 독립 출판물을 내는 소규모 집단이 내는 걸 독립 출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주 출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곧 셀프 퍼블리싱인데요. 혼자서 만약 잡지를 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혼자서 내는 잡지랑 회사에서 만들어내는 잡지랑 독립 잡지랑 당연히 다르겠죠. 매거진 B가 다르고 개인 홀로가 다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렇게 발행 주체를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독립 잡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이번 그 저희가 했던 연구에서도 이런 면에서 집중을 해가지고 발행 주체를 개인, 소수 집단, 그룹, 그리고 출판사, 잡지사, 그리고 복합적인 형태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잡지, 독립 잡지를 내고 독립 출판을 한다는데 ISBN이 없어야지만 ISBN, 그러니까 출판사나 그 잡지사를 등록하면 발급을 받는 그런 번호가 있는데요. 잡지사를 등록을 안 하고서 그냥 잡지를 낸다면 이런 번호를 받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번호를 받지 않는 잡지가 독립 잡지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잡지사도 독립 잡지를 내도 충분히 그 기업 형태로 움직이면서 독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독립 출판의 다양한 정의들이 있는데요. 이거를 하나하나 설명하면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이런 게 있어요. 그 정의를 보면 대부분의 하는 말이 소수 집단이 이런 단어하고요. 두 번째는 광고 얘기가 있습니다. 광고. 꼭 소수 집단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큰 곳에서 만들 수가 있고요. 물론 개인이 만들 수도 있고. 우리는 독립 잡지를 볼 때는 복합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독립이라고 항상 작게만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기성 잡지 같은 경우도 이런 전략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성 잡지도 잡지사라는 충분한 영향을 갖고 있으니까 독립 잡지식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수가 만드는 게 독립 출판이고 독립 잡지다라고 생각하면은 1인 출판을 하시면서 기성 책을 낼 수가 있습니다. 1인 출판을 하면서 이런 분도 봤어요. 저희 대학교 교재를 내는 출판사도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다양한 면에서 다반면에서 독립 출판과 독립 잡지 이것들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연구를 하면서 깨달았습니다. 300개를 보니까 이 정도를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독립 잡지에 서브컬처의 특성이 있습니다. 서브컬처라고 하면 이제 인디 문화인데요. 독립 잡지라는 단어 자체에서 보면은 영어로 하면 인디 매거진입니다. 인디하면 서브컬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5가지 이제 특성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창조성, 저항성은 좀 그렇죠. 저항성은 그 상황에 휘둘리지 않는다. 이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고유성이 있습니다. 독립 잡지도 보면은 하나하나가 개성이 있고요. 그 발행인만의 그런 철학이 들어 있습니다. 물론 개성 잡지도 그 철학이 다 들어 있겠죠. 근데 독립 잡지는 좀 더 세밀하고 좀 더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그런 잡지들이 많고 그렇다. 유의성, 좋아하는 콘텐츠를 기억하고 자유로운 편집을 발행한다. 자주성, 기본 출판 환경과 자본과는 독립이 된다. 자본과 독립. 그렇죠. 그래서 독립 잡지와 기성 잡지의 차이점을 연구를 통해서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 부분도 지금까지 설명한 게 다 들어간 거니까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연구했던 거를 제가 재구성해가지고 하나의 논문식으로 만들어봤습니다. 연구 문제식으로 해가지고 무엇을 받는가를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첫 번째, 독립 잡지는 어떻게 유형화할 수 있는가를 보겠고요. 두 번째는 독립 잡지 300개를 통계식으로 한번 간단하게 추세를 한번 나타내봤어요. 거기에 대해서 소개시켜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독립 잡지의 발행 주체별, 발행 흐름은 어떠한지를 그런 유형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방법이라 해서 자료를 어떻게 수집했냐라고 이제 말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스토리지 앤 필름이라는 독립 서점이 있는데 거기서 프로젝트식으로 인디북 인덱스 2016 그 책을 냈어요. 그러니까 그 독립 서점에서 지금까지 모았던 독립 잡지, 그러니까 독립 출판 서적을 다 왕라해가지고 목록화를 했거든요. 그거를 이제 모으는 책. 두 번째는 프로파간다라는 출판사가 있는데 거기서 독립 서적 같은 책을 많이 냅니다. 거기서 나온 2가지 책을 참고를 했고요. 그다음에 유어마인드라는 그 유명한 독립 출판사, 독립 서점, 그리고 알라딘 인터넷 서점을 했는데 많은 인터넷 서점에서 알라딘을 한 이유는 알라딘만이 유일하게 잡지 부분에서 독립 잡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라딘만요. 그래서 알라딘을 참고했고요. 마지막으로 텀블벅을 했습니다. 텀블벅이 독립 잡지 속에서는 메카라고 할까요? 거의 독립 잡지를 하시면은 텀블벅을 많이 이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텀블벅을 보면 정말 다양한 잡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자료를 통해 가지고 300개를 엄선해가지고 300개에 대한 그 잡지의 유형을 세부 유형화하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연구 결과를 보면요.
독립잡지의 주제를 유형화해 왔습니다. 독립잡지의 주제를 유형화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그 발행인 말의 철학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유형화한다는 건 어불성설일 수가 있지만 유형화해가지고 그 특징을 다시 세부적으로 바라본다면 어느 정도 그 독립잡지에 대해서 더 넓은 시각, 더 넓고 세밀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에 생각에 이렇게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먼저 2015년에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도서관 독립출판 열람실이라는 그런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독립출판과 같은 행사를 했었는데 거기서 나눈 주제가 이렇게 총류, 예술, 문학, 사진, 디자인, 일러스트, 만화, 라이프스타일, 사회, 뉴스컬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주제를 나눴어요. 이걸 참고로 해가지고 저희 연구진에서는 이걸 조금 변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분류가 독립 잡지를 담기에는 아직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바꾼 건 총 세 가지인데요. 문학 같은 경우가 이제 글을 읽어가지고 이제 만든 게 문학이라 할 수 있는데 독립 잡지는 문예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문학과 예술의 만남. 왜냐하면 독립 잡지에서 글과 그림과 시 많은 것들이 통틀어져가지고 문학지처럼 이렇게 나오는 독립 잡지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사회 부분을 사회 문화로 바꿨습니다. 사회라고 하면은 또 너무 좁습니다. 문화라는 충격까지 들어가야지만 좀 더 넓게 독립잡지를 볼 수 있기 때문이고요. 마지막은 뉴스컬처를 서브컬처로 바꿨습니다. 여기서 좀 잘못한 게 뉴스컬처 아래에 그 하위 주제로 서브컬처가 있는데요. 서브컬처 아래에 뉴스컬처가 있죠. 그래도 저희는 서브컬처라는 큰 카테고리를 잡고서 주제를 유형화해봤습니다. 그래서 발행처를 또 유형화했는데요. 그 잡지를 계속 보니까 독립잡지를 보니까 유형을 네 가지로 할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1인입니다. 말 그대로 혼자서 만든 잡지. 물론 비율을 줬죠. 잡지를 혼자서 만든다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많은 콘텐츠를 담아야 하기 때문에 거기다 디자인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지만 그렇게 나온 잡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인. 두 번째는 단체 소수 그룹인데요.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뭐 동호회나 지인, 아니면 비슷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 아니면 특정 목표를 가진 사람들. 예를 들어서 페미니즘과 관련된 독립 잡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여성주의라는 특정 목적을 가지고서 만든 그 단체 소수 그룹이겠죠. 그 다음에 잡지 출판인데요. 말 그대로 잡지사, 출판사의 형식을 띠면서 독립 잡지를 내는 거를 이제 잡지 출판으로 나눴고요. 마지막에 복합적인 형태입니다. 이게 무엇이냐면요. 독립 잡지를 발행하면서 잡지만 발행하는 게 아니고요. 전시, 협업, 컨설팅, 콘텐츠 제작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또 복합적인 것을 보면요. 미술관이 독립 잡지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스튜디오에서도 독립 잡지를 만들기도 합니다. 복합적이죠. 그 독립 잡지가 주가 아니고 독립 잡지가 가지 그런 쪽으로 독립 잡지를 또 확장시켰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총 4가지를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300개 정도 독립 잡지를 잠깐 추세를 봤는데요. 보면은 그래프가 갑자기 2015년도에서 갑자기 올라갔다가 17년도에 떨어지는데 이거는 좀 해석을 유의해야 돼요. 갑자기 2016년도 올라갔다가 같이 떨어졌다고 보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제가 자료를 어느 정도 수집을 한 게 이런 경향을 나타낼 수 있지만 이것을 볼 때는 추세를 봐야 된다. 그래프를 보면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독립 잡지도 2000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추세를 보면 독립 잡지의 발행도 늘어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독립 잡지 발행 통번호 현황입니다. 독립 잡지 호를 하나하나 이렇게 조사를 해가지고 그 통계를 내봤는데 평균 발행호가 9.635 9호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사에서 보니까 독립 잡지 실무에서 말하는 3호 이상을 내는데 관건이라는 그런 기사를 봤어요. 그런데 9.63이 평균이라면 말이 안 되죠. 왜 그러냐면요. 디자인 매거진 CA라는 경우가 2020년 10월 기준으로 251호까지 나왔습니다. 251호가 나왔고 1호가 나왔는데 그걸 평균을 본다면 말이 안 되니까 중간값을 봐야 된다고 봐가지고 중간값은 한 4호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4호 정도가 나오는데 4호도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시 이거를 비율로 본다면요. 3호 비만의 잡지가 전체 38%, 100종, 300종 중에서 114종을 차지하고 가장 많다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 2호가 이제 가장 많고 3에서 5호가 그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그래프를 보셔도 이제 확인할 수 있겠고요. 다음에는 독립잡지 발행 주체별 발행 종수인데요. 당연히 단체 소수 그룹이 단연 많았습니다. 1인이 적었고요. 그리고 복합도 있지만 잡지 출판도 많고 이렇게 됐는데요. 이거에 대한 해석은 제가 마지막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독립잡지 지속 병행을 봤는데
이걸 보면요. 2019년도 이후 발행한 잡지는 제외했습니다. 예전에는 지속 경향을 보는데 잡지를 최대 연간이라고 봤을 때 1년 미만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2000년도 빼고 2019년 이후에 발행한 잡지를 봤고요. 그러니까 평균 2.8년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상위 10%는 7년 이상의 잡지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그래픽, 뭐 매거진 미, 컨셉지, 맵 등 여러 가지 잡지가 있었고요. 다음에 독립잡지의 주제를 이렇게 나눴는데 독립잡지의 특징을 보니까요. 총류를 보니까 총류라는 거는 그 출판에서 나눌 때 총류라는 거는 어떤 주제 카테고리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를 이제 총류를 넣거든요. 사전 같은 경우도 이제 총류를 넣기로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대학생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독립학술지식으로 내는 잡지가 있었고요. 뭐 다양한 창작자들의 협업으로, 그러니까 시인, 뭐 미술하는 분, 음악하는 분 등등 다양한 분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잡지를 내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기록의 형식의 잡지가 있습니다. 사물, 인물, 콘텐츠, 인터뷰만 기록식으로 담은 잡지가 있었습니다. 다음에 예술 잡지가 있고요. 예술인들이 만드는 잡지가 있고, 그다음에 문예입니다. 글이 작품이 되는 중심에서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과 감상을 담는 그런 잡지가 이제 문예 잡지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문학을 시작으로 사진, 그림, 글 등을 융합한 잡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사진 잡지입니다. 사진 잡지도 상당히 많습니다. 사진 독립 잡지를 보면은 아예 글 하나도 없이 사진으로만 되어 있는 잡지가 있고요. 어떤 잡지 같은 경우는 이게 브렛이라는 잡지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면은 포스터처럼 벽에 붙일 수 있는 그런 잡지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잡지도 있습니다. 다음에 디자인 잡지, 공간, 사물, 건축, 타이포그래피, 편집, 폰트 등을 디자인과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를 담은 잡지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일러스트, 예술 하시는 작가분들의 작품을 이야기를 담은 그 일러스트 잡지가 있고요. 만화, 말 그대로 그래픽 노블 관련된 다양한 내용을 담은 잡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잡지 그 주제가 라이프 스타일이었습니다. 라이프 스타일이라 그러면 일상과 관련된 모든 주제를 담기 때문에 라이프 스타일이 가장 많다고 생각하는데 보통 패션, 일, 사람들, 지혜, 삶, 여행, 취미, 의미, 소통 등의 다양한 주제를 담았고요. 그 다음에 사회문화입니다. 사회문화 같은 경우는 동시대에 있는 사회적인 이슈를 담는다든지 아니면 또 사회 문화적인 걸 보면은 어떤 동네를 중심으로 보는 잡지들이 있습니다. 부산을 중심으로 본다든지 제주도를 중심으로 본다든지 아니면 뭐 망원, 안녕 망원이라는 잡지가 요새 인스타그램에 많이 올라오던데요. 그런 잡지도 있고요. 그래서 세대, 소수자, 페미니즘, 도시, 동네, 사회 현상 등의 주제를 담은 잡지를 이제 사회문화라고 할 수가 있고요. 서브컬처 잡지가 있습니다. 또 독립잡지하고 서브컬처는 그 특징이 있겠죠. 그래서 판타지, 뉴스컬처, 성적 취향, 소수자, 덕질, 인디음악, 독립영화, 크리에이티브 등의 주제를 담았는데요. 저는 뒤로라는 잡지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남성 성소수자들의 이야기를 담은 잡지가 있는데 뭐 그런 잡지도 있고 다양한 잡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별 독립잡지 발행 정보용은 당연히 라이프 스타일이 범위가 넓기 때문에 가장 많은 발행 종수를 보였는데 또 이걸 생각해 보면은 그만큼 생활과 밀접하고 우리가 독자들이 그 글을 보기에 좀 더 뭘까 글을 보기에 해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독립잡지 80개 중에서 지속 발행 중인 독립잡지라는 걸 선별해 봤습니다. 우선 최장 발행 기간을 연간 1년으로 판단해가지고 최신 연도가 2019년도에서 2020년도의 잡지를 정리했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도, 2020년까지 나오는 잡지를 대상으로 했고요. 근데 거기서 업계에서는 3호까지 발행한 걸 관건이라고 말을 했는 게 그 서울신문이라는 거에서 기사를 근거로 해가지고요. 3호 이상 발행한 잡지를 선정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2020년 창간된 잡지를 제외하고요. 역사가 20년이 넘는 잡지가 있습니다. 독립잡지식으로 해가지고 대학교 동아리식으로 나온 잡지가 있는데 그런 거를 빼니까 총 80개의 잡지가 나타났는데요. 그 잡지가 목록이 이렇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시죠? 여기 보면은 뭐 유명한 잡지들이 있습니다. 네, 잡지 시작. 오늘 다음에 이제 토론을 오신 여기 브로드클리도 이 안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독립잡지의 발행 흐름을 하는데 300개를 계속 보다 보니까 어느 정도 패턴이 보이더라고요. 그 패턴을 그 가시화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첫 번째 1번을 보시면요. 1인 단체 소수 그룹이 그러니까 잡지를 내겠다 해가지고 바로 독립잡지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출판사 또는 잡지사가 잡지를 내는 경우가 있고요.
출판사에서 잡지를 내는 경우가 왜 잡지를 내냐가 말했는데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무코지 같은 경우는 당연히 단행본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출판사에서 충분히 낼 수가 있고요. 잡지사도 당연히 잡지를 내고요. 그다음에 3번을 보겠습니다. 복합 발행 주체라고 써 있는데 미술관, 스튜디오, 또 다양한 곳이 있어요. 잡지를 낼 것 같지 않은 곳에서 독립 잡지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이제 3번이고 4-1은 발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1인 단체 소수 그룹이 뭉쳐가지고 잡지만 낼 게 아니고 우리가 출판사를 내자, 잡지사를 내자 해가지고 잡지사를 낸 다음에 이번 식으로 해서 독립 잡지를 낼 경우가 있고 4-2번으로 또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출판사, 잡지사 등등의 분들이 복합 발행 주체가 되는 겁니다. 독립 잡지만 발행하는 게 아니라 독립 잡지 외에 많은 뭐랄까요, 교육, 잡지 발행, 행사 참여, 강연, 컨설팅 등의 사업으로 확장하는 경우를 또 다시 복합 발행 주체형이라고 제가 분석을 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결론을 제가 안 넣었는데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우선 개인이 1인이 독립 잡지를 만드는 건 좀 어렵긴 어렵다. 일정 부분 노력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독립적인 성격을 내면서 잡지를 발행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러니까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내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그 비율을 봐도 단체 및 소수 그룹이 가장 높았습니다. 세 번째는 개인이나 소수 그룹이 출판사나 잡지사 사업 등록을 하고 정식으로 서점 유통을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런 곳에서는 보면요, 잡지뿐만 아니라 단행본을 출간하기도 해요. 딴짓 같은 경우를 보니까 독립잡지 딴짓을 내면서 다시 그 여성분 단행본식으로도 책을 내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출판사에서 내는 잡지를 독립잡지라고 말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독립잡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리포트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복합적인 성격을 나타내는 경우가 비교적 많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미술관, 스튜디오, 단체 등에서 본업을 하나의 프로젝트 형식으로 독립잡지를 발행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독립잡지 발행을 주업으로 하는 출판사가 독립잡지 콘텐츠를 중심으로 강연, 행사 참여, 교육, 잡지 발행, 컨설팅 등의 사업으로 확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본력이 뒷받침이 되지 않는 그런 독립잡지 하시는 곳이라면은 좀 더 자신의 그 자기 독립잡지 하나가 하나의 브랜드가 돼가지고 그 브랜드를 가지고 다양한 전략을 만드시고서 다양하게 확장시킬 수가 있겠다. 그래서 독립잡지를 또 활성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의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개인적인 얘기지만 이 발표는 저도 공동 연구로 참여한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독립잡지 현황 분석과 지속 가능성 전략 연구 내용을 일부 발췌해서 이제 발표를 하신 내용인데요. 이 파트는 특히 이제 권은 교수께서 좀 중점적으로 연구를 하신 파트라서 좀 더 애착이 가시고 상세하게 이제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올라오시면은 아무래도 시간을 빨리 발표를 하려고 해도 말이 좀 길어지는 그런 경향들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독촉을 하면 또 다음 발제자께서 약간 신경이 쓰시겠지만 최대한 좀 압축적으로 정리를 해서 좀 빨리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두 번째 발제자를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발제자는 우리 독립잡지를 포함해서 종이잡지 전문 서점으로서 굉장히 유명한 종이잡지 클럽의 김민성 대표님이십니다. 서점 운영을 바꾸실 와중에도 이렇게 좀 시간을 내주셔서 좋은 발제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럼 무대로 모시고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합정동에서 잡지 전문 서점 종이잡지 클럽을 하고 있는 김민성이라고 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좀 연구 단계에서 잡지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반대로 저희는 연구가 아닌 약간 실행의 단계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이 자리에 섰고요. 먼저 목차를 설명드리면 저희 종이잡지 클럽에 대한 설명을 좀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이 시대에 종이잡지가 어떤 스펙트럼으로 분화되고 있는지를 좀 말씀드린 이후에 그럼 이런 종이잡지들의 현실과 과제에 대해서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맨 처음에 종이접지 클럽을 한다고 했을 때가 벌써 2년 전인데요. 제가 맨 처음에 여러 담당자분들께 종이접지 클럽을 한다고 했을 때 가장 많이 들은 말은 이거였습니다. 미용실 하려고? 네, 미용실 하려고라는 말을 제일 많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는 아니 유튜브랑 책이랑 뉴스레터 읽을 게 왜 이래 천진데 왜 굳이 종이접지만 다루려고 해? 이게 두 번째 말이었고요. 다음 말은 꽤 유명한 잡지 편집장님이 제게 하는 말씀입니다. 집에 돈이 많으세요? 저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는 미용실도 아니고 세상에 읽을 것이 차고 넘치는 와중에 집에 돈도 많지 않은 와중에 종이접기 클럽을 했습니다. 그 운영 2년간의 기록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오프라인 기준으로 저희는 회원 중심으로 약간 열람 중심의 공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국내 외를 포함한 잡지 네트워크를 좀 구성하고 있고요. 실제로 코로나19 전에는 해외에 있는 잡지사 편집장들이 저희 공간을 찾아와서 실제로 입고를 문의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운영 2년차 동안 인스타그램, 그러니까 SNS를 운영하면서 한 1.7만에서 1.8만 정도의 팔로워를 지금 모으고 있고요. 저희 누적 회원은 지금은 한 2,500명 정도이고, 저희 액티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유지되고 있는 회원 수는 한 300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초에 저 브로드컬리 편집장님 모시고 다른 잡지사 편집장님들이랑 컨퍼런스를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도 한 100명 규모의 컨퍼런스를 매진을 시키기도 했고요. 국내 출판물의 해외 유통 및 마케팅 에이전시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외 출판물들의 좀 국내 유일 정식 입고처 역할을 좀 하고 있고요. 서비스 현황을 좀 B2B 중심으로 좀 꾸려봤는데요. 올해 현대자동차에서 저희 경주 인재개발원의 매거진 서가 기획을 의뢰를 해서 저희가 서가 기획 포함한 유통까지 진행을 했고요. 성수동에 루트임팩트라고 사회적 기업이 있는데요. 그 기업에 이제 연간으로 저희가 매거진 서가 기획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또 코스모 40이라고 인천에 있는 문화재단에서 만들고 있는 문화관광부랑 같이 연계해서 만들고 있는 공간인데 여기도 저희가 매거진 서가 기획 유통을 했고요. 루트임팩트, 공간 와비즈, LA 광교, 카페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공간에 저희가 매거진 콘텐츠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매거진 콘텐츠 기인한 약간 커뮤니티 플랫폼을 여러 기업과 자체적으로 좀 기획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루트임팩트라는 연간 계약을 맺어서 저희가 유통하는 매거진을 토대로 해서 그 매거진 편집장님들을 모시고 2차 출판물이나 2차 콘텐츠를 만들어서 커뮤니티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고요. 현재 대교에서 좀 지원을 받아서 2020 세상에서 가장 큰 책방 온라인 컨퍼런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천구청에 있는 모두의 학교라는 공기관에서 저희가 아예 연간 계약을 맺고 서울 시민들을 위한 온라인 교육 컨퍼런스를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종이접지 클럽 운영기를 간단히 소개드리면 저희는 총 3명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간을 운영하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원래는 금융업에 종사를 하다가 이 길에 빠져들게 됐는데 1년 정도 전에 이 종이접지 클럽을 하기 전에 북발북이라는 서점에서 제가 서가 기획 및 행사 기획자로서 좀 활동을 하면서 좀 출판 업계에 대한 시장성을 조사한 이후에 종이접지 클럽을 만들게 됐고요. 나머지 같이 하시는 이제 이석 설립자와 유진정 님도 이사님도 같이 모 대기업의 임원이랑 그러니까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시고 해외 부서에서 약간 행사 기획 같은 걸 하셨던 콘텐츠 기획 쪽에 좀 특화되어 있는 분들입니다. 이 두 분은 지금 회사를 다니시면서 같이 연구를 하고 있고요. 3명이서 같이 동업하는 형태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대의 종이접지에 대해서 간단히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많은 매체에서 종이접지가 끝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자료를 갖고 오려고 하다가 굳이 안 갖고 오셔도 여기 계신 분들은 너무나 잘 아실 것 같아서 굳이 그런 좋지 않은 자료들을 갖고 오고 싶지 않아서 제가 요 이야기로만 그냥 했는데요. 아마 얼마나 종이접지가 지금 많이 사라지고 사정이 안 좋은지는 여기 계신 분들이 누구보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굉장히 흥미로운 건 이런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종이 잡지 씬이 등장하고 있다는 게 좀 제가 생각할 때 흥미로운 포인트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약간 스펙트럼의 형태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총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세 부류로 나뉠 수 있는 것 같아요. 음악에서 사실 이런 식으로 좀 세 부류로 나뉘는데 뭐 SM이나 YG 같은 대형 기획사에서 아예 짜여져서 만들어지는 이제 기성 아이돌이죠. 맨 위에 있는 친구들은 엑소입니다. 저는 약간 이런 잡지들이 전통적인 교육을 받아서 전통적인 시장에서 만들어진 잡지라고 생각합니다. 소위 말하는 뭐 GQ, 보그가 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들이 굉장히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잡지들 월간마다 나오고 광고가 붙고 그 광고를 통해서 수익을 내는 잡지들을 저는 이 시장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맨 밑에 있는 것처럼 보시면 1인, 2인이 만든 취미와 그냥 호기심으로 만드는 매거진 마찬가지로 옆에 보시면 버스킹하는 친구들이거든요. 우리가 버스킹하는 친구들이 노래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별로 관심을 갖지 않잖아요. 그냥 이들은 자기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자기가 하고 싶은 음악을 하기 위해서 그냥 거리에 나와서 노래를 하는 것처럼 그냥 내가 만들고 싶은 거 만들어보고 싶어 라고 생각해서 만드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방금 소개해주신 안녕 망원 같은 경우도 저희 공간 회원인데요. 잡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다가 나 한번 만들어보고 싶은데 라고 생각해서 잡지 만드는 기계까지 집에 사셔갖고 지금 만들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드시는 분이 있고 저는 중간층을 좀 집중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있는 친구들은 혁오라는 밴드인데요.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지만 이 혁오라는 밴드를 완전 인디 밴드인가? 돈 안 벌려고 하는 애들인가? 라고 생각하기엔 무한도전에도 나오고 공중파에도 나오고 앨범도 많이 팔리고 약간 이런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럼 이 친구들이 대형 기획사에서 교육받은 친구들인가라고 물어보면 그것도 아니거든요. 이런 것처럼 뭐 제가 뭐 이런 인플루언서 뭐 한편이나 문화 잡지나 여러 가지 갖고 왔지만 뭐 브로드콜리, 보스토크, 프리즈모 이런 식으로 교육은 받지 않았습니다. 잡지에 대한 교육은 받지 않았지만 그 중간층에서 공부하게 팬을 만들고 있는 잡지사분들이 계시거든요. 약간만 말을 음악 쪽으로 얘기를 하면은 그 그랜드 뮤직 페스티벌이라는 뮤직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그 뮤직 페스티벌에 가면은 물론 한 명, 두 명, 되게 유명한 뮤지션이 한 명씩 오지만 대부분은 딱 이 얼터너티브한 밴드들이 많이 있다. 뭐 가을방학이라든지 짙은이라든지 누군가에게는 아주 유명하지 않지만 누군가한테는 굉장히 유명한 그런 뮤지션들이 많이 오는데요. 저는 이런 움직임과 굉장히 동일하게 매거진들도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그렇게 많이 있지 않으니까 저는 다른 잡지들은 좀 약간 제하고 이 얼터너티브 매거진에 대한 흐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가져봤습니다. 일단 잡지 자체가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건 광고입니다. 잡지 자체가 팬을 만들고 기업 협업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하나의 포트폴리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주기성이 약합니다. 이건 국내 흐름뿐만 아니라 그냥 전 글로벌 매거진 형태가 주기성이 굉장히 약해지고 있고요. 콘텐츠의 퀄리티와 자체 판매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의 잡지가 만들어지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편입니다. 1년에 2번, 4번 혹은 비정기 무크와 같은 형태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잡지들의 특징에 대해서 좀 제가 가져봤는데요. 신뢰성이 높은 콘텐츠를 기반으로 해서 단단한 매니아층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매니아층을 토대로 여러 가지 B2B 서비스도 얻을 수 있는 것 같고요. 제가 갖고 온 이 두 가지 사례는 가장 성공적인 사례라고 제가 생각해서 갖고 와봤는데요. 브로드컬리 같은 경우에는 1,200만 원 정도의 그 텀블벅 선구매를 펀딩을 통해서 성공을 하셨고 이 프리즘 오브는 말이 안 되는 금액이 나왔죠. 1억 선구매 펀딩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이 정도로 그냥 자기가 원한 이 잡지가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도 이 잡지사가 만든다고 하면은 무조건 펀딩하는 분들이 실제로 계시고요. 두 번째로 매력적인 콘텐츠 발행에 관심 있는 공기관 기업들과의 협업입니다. 이 왼쪽에 있는 잡지는 직방이라는 부동산 플랫폼과 볼드저널이라는 잡지사가 같이 만들고 있는 매거진이고요. 2030 주거문화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잡지입니다. 그 옆에 있는 강연 사진은
컨셉팅에서 진행하고 있는 기업 강연 사례입니다. 컨셉팅에서는 에디터 스쿨이라는 자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에디터 양성까지는 아니지만 자기가 고민하는 콘텐츠들을 잡지적으로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를 계속 꾸준히 강의하고 있는데요. 자체적인 콘텐츠로서도 제가 알기로는 3달에서 4달 정도 이미 다 마감이 된 상태고요, 강연이. 뭐 와디즈나 부산에 있는 어떤 모 기업이나 이런 기업 강연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걸로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콘텐츠 우수성을 인정받아서 해외 판매에 진출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매거진 B가 될 수 있겠고, 나우 매거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해외 진출을 같이 공모를 했었는데요. 영국에 있는 잡지 전문 서점 맥컬처와 일본에 있는 쯔따야 서점에 저희가 입고를 시키면서 또 약간 여러 가지 이런 거에 대한 좀 약간 해외 니즈나 국내 매거진사들의 어떤 필요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이런 어터너티브 매거진이 과연 무조건 좋고 대안이고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여러 가지 현실과 과제에 대해서 좀 갖고 와봤는데요. 대부분 5인 이하의 규모고요. 크라우드 펀딩이 굉장히 의존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 문화예술 시장이 작다 보니까 그러니까 한글이라는 잡지가 한글로 만들어진다는 그 한계성 때문에 한국 독자에게만 워킹하거든요. 그 부분이 굉장히 좀 한계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자칫하면 기업에 그냥 콘텐츠 하청업체로 전락할 수도 있는 게 저는 이 잡지 흐름의 문제점 혹은 한계라고도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잡지사들의 새로운 움직임이 멈추지 않도록 여러 가지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지원 방안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일단 이런 한국에서 먹히는 콘텐츠가 과연 해외에서도 먹힐 것인가라는 궁금증으로 제가 2018년부터 2019년도까지 북미와 유럽을 대상으로 매거진 해외 유통을 시도를 해봤습니다. 이제 여러 각지의 총판과 해외 총판과 그 서점 담당자들에게 콜드메일을 보내고 실제로 관심이 있는지를 물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한계점이 뭐냐면 일단 북미와 유럽 시장에서의 잡지 시장 굉장히 완성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저희한테 잡지를 배송비도 잡지사가 다 부담하고 50% 가격으로 저희에 줍니다. 근데 현재 지금 한국에서는 국내에서 유통되는데도 70% 가격으로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배송비가 붙고 번역비가 붙고 거기에 70%의 가격으로 해외 서점을 준다고 하면은 해외 서점 입장에서는 너무 납득할 수 없는 거래 구조가 되기도 하고 첫 번째로 두 번째로 매거진 자체 금액이 굉장히 증가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콘텐츠가 좋더라도 일단 금액적인 부분에서 맞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 잘 고르지 않게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 약간 아시아권을 대상으로 한 영어 잡지가 나오면 좋지 않을까를 개인적으로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취재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갖고 있는 이런 얼터너티브 매거진의 한계적인 부분 중에 하나는 대부분 서울 중심으로 서울 중심으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서울에 어떤 인플루언서가 발생하면 대부분의 그 콘텐츠가 복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과연 콘텐츠적으로 우수한지는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겠고요. 반대로 저는 좀 시장을 넓혀서 모노클이 하나의 모델이 될 수도 있겠죠. 이제 국내 어떤 예를 들어서 브로드컬리라고 하면은 브로드컬리는 저는 국내 어떤 여러 가지 자영업 트렌드를 이야기하는 굉장히 좋은 매거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매거진이 동아시아 혹은 아시아권의 이런 비즈니스 자영업 트렌드까지 다루게 된다면 그분들에게 어떤 취재 콘텐츠에도 굉장히 좀 여러 가지 다변화가 있을 수 있고 북미나 유럽 그런 매거진 시장이 완성된 국가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런 시도를 왜 안 하냐?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여력이 없어서 할 생각이 없어서라기보단 여력이 없어서고 해외 진출에 수반되는 비용이 너무 부담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어떤 여러 협회나 이런 쪽에 번역 지원비나 해외 배송비 지원을 요청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논의 단계로 알고 있고요. 저는 모든 잡지사가 해외 진출을 꿈꿔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이런 얼터너티브 매거진 중에서도 여러 사람들의 한국 많은 독자들의 팬을 갖고 있는 잡지사분들
한번 도전해볼 만한 시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잡지사들에게 이 정도의 지원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5인 이하의 제작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지금 5명 이하에서 어떤 기업의 외주 활동도 다 하고 자기들의 자체적인 매거진도 만들고 모두 하고 하다 보니까 저는 자칫하면 사실 돈 되는 것만 하게 되거든요. 기업에서 어떤 제안이 오면은 일단 우리 만드는 잡지 좀 뒤로 놔두고 이거 기업에서 하는 것부터 하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현실적인 부분이고요. 그걸 비난할 수도 없고 반대로 청년분들 혹은 20, 30대 분들 중에 에디터가 되고 싶다거나 에디터적 글쓰기 혹은 에디터적 콘텐츠를 만들고 싶어하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아마 종이접지 클럽을 해서 더 그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지만 뭐 대표적인 예로 아까 소개드린 컨셉진 에디터 스쿨 같은 경우도 지금 3일 동안 하루에 2개씩 해서 9개 강연이 들어가는데요. 9개 강연이 모두 3달치가 마감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얼마나 이런 에디터가 되고 싶어 하고 이런 얼터너티브한 매거진에서 한번 일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는 그게 아마 하나의 반증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어떤 분을 만났을 때 여러 청년분들이 잡지사를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다. 이런 새로운 잡지의 흐름이 좀 커졌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청년분들이 많이 잡지사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제가 그때 드린 말씀을 여기서 똑같이 드리면 모두 다 잘 아시겠지만 잡지는 대충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많은 팬층을 갖고 있는 잡지일수록 더 많은 노력과 더 많은 지금 트렌드를 잡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대로 이런 잡지사 분들에게 청년 에디터 채용 지원을 해서 그런 청년 에디터가 되고 싶은 지망생들에게는 직업 교육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잡지사 분들에게는 좀 인력난을 해소해서 좀 더 새로운 시도들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저는 교육을 받은 청년 에디터들이 여러 부분에서 많이 양성이 되어야 새로운 움직임의 잡지가 더 많이 나올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저는 종이잡지 클럽 2년 하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종이잡지는 끝났다는 겁니다. 더 이상 광고가 붙지 않고 광고에 기인한 종이잡지는 끝났다고 봐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하지만 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형태의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고요. 하지만 이게 부흥하지 않는다고 그냥 죽여버릴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어떤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그런 생태계가 건강하게 만들어지도록 저는 좋은 시선과 응원을 보내주는 게 이쪽에 계신 많은 분들 혹은 이 잡지를 사랑하는 분들이 가져야 할 태도, 응원? 약간 그런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요. 이걸 책이냐 잡지냐라고 좀 전통적인 시선으로 나누시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예를 들어서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잡지에 대한 지원이 커지면 만들지 말라고 해도 잡지를 만들려고 하시는 분들이 저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자기가 태생을 잡지라고 생각하면서 책을 만들진 않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프리즘 오브라는 영화 잡지가 있는데 우리는 단행본이야. 우리는 1년에 2번 나오니까 단행본이야 생각하면서 만드시지 않거든요. 잡지라고 생각하면서 만드시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거 뭐야? 이거 책이네. 프로토콜 이거 되게 두껍네. 이거 책이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보시면 잡지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태생적으로 만드시는 분들이 이걸 잡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저는 잡지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전통적인 시선으로 나누기보다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지금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잡지 씬이 좀 더 건강한 생태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과 응원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제가 발표자들은 소개를 해드렸고요. 토론자 두 분 선생님을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서출판 시간의 노래 대표이시고요. 원광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경영교수이신 권호선 대표님이십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제 제 옆에 앉으신 독립잡지에서는 좀 다 알려주신 분으로
이렇게 좀 소개를 드리면 어떨까요? 로컬숍 연구 잡지, 예, 브로드컬이라는 잡지의 대표이사이신 조태계 대표님이십니다. 조 대표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까 언론진흥재단 연구 말씀을 드렸는데 인터뷰 인연으로 이렇게 좀 토론을 맡아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앞에 발표를 이제 두 분이 하셨는데요. 이 두 분 발표 내용을 모두 조금 종합을 해서 두 분 토론자께서 사회자의 미덕이 이제 시간을 빨리 잘 조절을 하는 거라고 이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원래 한 10분 정도 두 분한테 이제 시간을 좀 부여를 해드렸는데 7, 8분 정도 좀 짧게 해주시면 뒷부분에 질문이라든지 아마 이제 두 분 발표자분께서도 아까 마무리를 못하신 말씀이 있을 것 같아서 1, 2분 정도 각각 시간을 좀 드리는 그렇게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그러면은 우리 권호순 대표님한테 넘겨서 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시간의 미래 출판사 대표이면서 원광대학교에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독립작가의 위험함을 실태 분석을 발표해 주신 권혜연 교수님 발표 또 연구 어마어마한 연구에 대해서 미리 저희한테 알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독립잡지 300개를 코로나가 한참인 8월 여름 그것도 비도 엄청 올 때 이렇게 이걸 연구하고 분석하고 또 만나서 인터뷰까지 했다는 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독립잡지가 이렇게 많은 줄도 사실 몰랐어요. 그러면서 독립잡지가 어떠한 유형으로 발행 주체 그리고 주제별로 또 발행 처벌 이런 식으로 나눠서 유형화 시켜놓고 또 분석을 했다는 거 또 그러면서도 이 잡지는 아직은 라이프 스타일이 가장 많이 또 발행이 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도 깜짝 놀랐습니다. 굉장히 전문화되어 있지만 잡지의 특성이라는 게 사실 내 주변 환경, 이 라이프 스타일과 가장 밀접하다는 그걸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준 그런 연구이면서 앞에 방금 우리 대표님께서 종이 잡지는 끝났다라고 하셨으면서 죽지는 않을 것으로 되었는데 종이 잡지 저는 끝나지 않았다고 봅니다. 제가 좀 짧게 하려고 해서 이제 두 개를 같이 섞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원광대에서 작년까지 올해는 잡지 강의를 안 했는데 잡지를 직접 만드는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학생의 경우는 101명하고 잡지를 만들었는데 조별로 17개의 잡지를 만들어 본 적이 있어요. 17개 주제가 다 달랐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하신 청년들 아까 에디터 하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잡지협회에서 하는 그 에디터 스쿨 또 여러 군데를 저는 학생들한테 항상 소개를 해줘요. 지금도 졸업한 학생들도 어제도 사실 연락 왔었어요. 잡지? 어디 가서 배워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제가 직접 해줄 수는 없으니까 그런 데 가서 배우라 했는데 오늘은 한 무대 더 알아보고 가기 때문에 그쪽 한번 가봐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아까 제가 김민석 대표님한테는 에디터 스쿨 아까 말씀하셨는데 강연이 지금 몇 주째 다 매진됐다고 그랬잖아요. 오프라인인지 알고 싶고요. 그렇다면 이제 제가 청년들한테 학생들한테 소개시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권현 대표님 같은 경우 앞에서 발표해 주신 이 어마어마한 연구는 사실 우리 잡지가 살아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서 연구가 된 것 같아요. 이 연구를 저는 학생들한테 뿐만 아니라 잡지인들한테도 모두 다 소개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또 김민성 대표님이 발표해 주신 것 중에서 하나의 대안이라는 거 해외 수출하고 해외 번역 얘기하셨잖아요. 제가 2015년에 오스트리아하고 독일을 갔었는데 책 나누기 그 책감 교주를 사실은 갔었어요. 대한출판협회에서 상무로서 갔었던 건데 해외 도서 전파 사업이라고 해서 갔는데 거기 가서 느낀 게 뭐냐면 자기네들이 운송비 때문에 거기서 책을 못 사고 있어요. 운임비 때문에 못 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왜 자꾸 실물만을 자꾸 수출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제안을 합니다. 현지 출판을 하게끔 콘텐츠를 팔라는 거죠. PDF로 수출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현지 출판사들하고 잡지사들한테 종이책을 거기서 팔으라는 거죠. 그렇게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조태계 대표님께서 토론 좀 이어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브로드컬리라는 잡지를 만들고 있는 조태계라고 합니다. 오늘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네요. 생각지도 못했던 여러 자료들을 보게 돼서 되게 기쁘게 생각하고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신 내용 중에 이 미디어 이용률 추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4.2% 이렇게 떨어졌다고 이제 그래프가 나오는데 제가 2016년도 초부터 대략 5년 정도 지금 잡지를 만들고 있는 가운데 제가 체감하기로는 오히려 이제 저희 책을 포함해서 이 독립 서점에서 유통이 되고 있는 독립 출판물 또한 독립 잡지에 대한 어떤 수요층이 저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걸로 계속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통계를 이제 또 연구해 보실 수 있는 여력이 되신다면은 이 카테고리를 좀 나눠서 다시 숫자를 분리를 해본다면은 오히려 상승세를 그리고 있는 카테고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동일하게 계속 활동을 하고 있는데 매출도 이제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고 또 저희 알아봐 주시는 분들도 많고 또 저 편집뿐만 아니고 다른 팀들도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이 잡지 산업이 전체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라고만 말하기에는 또 어떤 한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장하고 있는 그 특정한 카테고리가 있다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걸 구분해서 숫자를 한번 살펴볼 수 있으면 되게 좋은 자료가 되겠다 생각이 들고 제가 하기는 어려우니까요. 네, 한번 여력이 되시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1인 출판의 경우에 대해서 언급해 주셨는데 이게 좀 지속하기 어려운 방법이다라는 어떤 코멘트가 있었던 것 같은데 해보면 또 편집부가 여러 명이 모여서 하다 보면 또 그게 폐간되는 이유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여러 명이 모여서 하다 보면 다 같이 시간도 맞아야 되고 뜻도 맞아야 하는데 그게 이제 여러 명이 모여 있다 보면 사정이 다들 다르기 때문에 어떤 한 사람이 그만두게 됐을 때 그 소수의 팀원으로 이루어진 팀이기 때문에 한 명이 나가고 그러면 이제 와야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반면에 이제 한 명이 주도적으로 만드는 그 잡지의 경우에는 이제 일부 업무를 이제 그 밖에서 이제 외주를 한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발행을 하고 오히려 그런 팀들이 오래가는 그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서 그 1인 출판 혹은 이제 혼자 하는 것이 좀 어렵다라고 이제 다 팀을 만드는 거를 지원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혼자서 발행하려는 사람이 이제 필요한 부분을 보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서 제안을 해준다면은 이 독립 잡지 만드는 사람들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시간이 좀 더 있나요? 네. 그리고 그 김민성 대표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 중에 그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 이제 독립 잡지를 만드는 편집부에 대기업이라든가 공공기관에서 이런 그 외주를 주는 경우들이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이제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되고 저희 편집부 같은 경우에도 그 올해부터 그 갑작스럽게 이렇게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실은 뭐 이런 미디어 그 매체를 만들고 싶은 그 클라이언트가 외주를 주는 경우는 항상 있어 왔었는데 사실 독립잡지 편집부보다는 훨씬 큰 규모의 팀을 운영하고 있는 다른 더 큰 편집부도 많은데 왜 굳이 이렇게 작고 영세하고 어쩌면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기 까다로울 수도 있는 작은 팀에게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될까? 그 클라이언트의 마음이 궁금하더라고요. 요청을 받으니까 이제 대응을 하긴 하는데 왜 그런 방향성이 생겼을까라는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일단 뭐라고 답답을 드리기는 어려운데 저희 공간에도 그런 그러면 제가 조금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발표 순서대로 해서 질문을 받고 간단하게 마무리 멘트를 하겠습니다. 두 분 트론저 선생님 너무 좋은 지적 또 이 발표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잘 지적을 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권호연 교수님께서 간단하게 혹시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든지
마무리 멘트를 해주실 게 있으면 간단하게 한 2분 정도 말씀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동감하고요. 독립 잡지가 생각보다 많다라고 했었는데 제가 시간만 더 있었으면 400개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 정도로 하루하루가 다르게 투블록에 새로운 잡지들이 올라오는 게 사실입니다. 그건 사실이긴 하고요. 정말 기발한 잡지들이 많고 다양한 주제가 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그리고 주택의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이제 통계가 이제 이용률이 하락됐다는 것은 기성 잡지를 중심으로 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카테고리를 나눠라. 그러면 이제 독립 잡지만 봐가지고 독립 출판 실체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향후 연구 과제로 남기고요. 그거는 아마 한 1년에서 2년 정도로 길게 하고, 왜냐면은 독립 잡지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다 소설 비슷한 그림 가가지고 한 땀 한 땀 보게 이러기 때문에. 근데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독립 잡지는 확실히 더 늙고, 그 아까 제가 기사를 보여드린 것처럼 독립 잡지가 화랑이다라는 것은 기정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기 뭐 1인가 소수 집단을 말씀드렸던 거는 그러니까 제 연구에서는 그거였습니다. 이제 그 다른 비율로 보니까 소수 집단이 많다. 그렇지 지속적인 측면에서는 또 모르겠어요. 그거는 다른 연구로 제가 다른 연구로 하고요. 그래서 지속적인 측면은 지속과 다른 주체별 분석을 해가지고 이어가지고 제가 다음에 연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청원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김민성 대표님 마무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도 두 분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일단 권호준 교수님 말씀부터 좀 제가 답변을 드리면 컨셉트 에이터 스쿨은 일단 오프라인과 온라인 둘 다 진행이 되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런 교육을 수료한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잡지사 취업에 어떤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는 부분이 조금 한계성이 있습니다. 이게 잡지협회에서 하고 있는 에디터 교육 같은 경우에는 그 퀄리티가 좀 어느 정도 이제 대기자님들이나 오셔서 좋을 수는 있지만 그 젊은 친구들이 가고 싶어하는 잡지사로 이어지지는 않더라고요. 않는 게 굉장히 한계고 저희 공간에도 그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시거든요. 그 수업을 듣고 계신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여러 가지 아쉬움을 표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다. 내가 가고 싶은 잡지사들은 브로드컬리나 뭐 여러 컨셉이나 이런 잡지사에 가고 싶은데 여기를 나온다고 내가 보게 되지는 않는다. 약간 그 부분에 있어서 약간 한계를 느끼고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조태계 대표님의 질문에 대해서 좀 답을 드리면 실제로 근데 유튜브에서도 비슷한 사례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대기업에서 그런 메가 인플루언서들한테 광고를 주지 않고 되게 소규모 영세한 인플루언서들한테 광고를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그게 지금 광고를 주는 트렌드고요. 그게 제가 생각할 때는 두 가지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일단 뻔하게 하고 싶지 않다. 일단 그들의 목적인 것 같고 두 번째로는 굉장히 마이너한 팬층을 확보하고 싶다는 게 제가 두 번째로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외국 사례를 조금만 말씀드리면 외국에는 굉장히 마이너한 패션 잡지에 샤넬이랑 보그를 포함한 명품 패션 그런 광고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저는 그게 굉장히 현명한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왜냐하면 지금 그런 잡지들을 보는 친구들 혹은 만드는 친구들이 그런 명품 브랜드의 소비력은 없을 수 있지만 잠재적으로 패션 피플이기 때문에 잠재적으로 구매를 할 수도 있고 혹은 어떤 아티스트 영역으로 흘러갈 수도 있는데 내가 애정하는 컨텐츠에 이런 명품 매거진, 명품 패션 브랜드가 도와준다, 응원한다라는 이야기를 한다면 생각을 하게 된다면 이미 그 친구들은 굉장히 그 초창기부터 그 브랜드를 응원하게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좀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 마무리 멘트를 하고 한마디 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예, 그럼 권호준 교수 잠깐만 마무리 좀 말씀해 주시죠. 그 에이전시 역할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현지 출판에서 판매하는 종이책 수출이 아닌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시도는 혹시 해보셨나요? 제가 짧게 답을 드려도 될까요? 네, 제가 짧게 답을 드리면 일단 컨텐츠에 대한 그 컨텐츠를 홀로 보기를 원합니다. 그 일단 담당자들은 종이책으로 된 일단 현물을 보기를 원하고 그게 일단 어느 정도 계약이 되고 계약이 확대가 되어서 라이센스 계약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저희가 2020년도에 계획하고 있었던 게
그런 북페어에 가서 아트 북페어나 북페어에 가서 라이센스 대행을 잘 하려고 했었어요. 사실 근데 이 코로나19 이슈로 되지는 못했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딱 그 정도로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충분히 대답이 되셨는데, 네. 그럼 제가 좀 마무리 멘트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네, 오늘 이제 두 분의 발표자 선생님들 그리고 두 분의 토론자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은 발표 내용과 굉장히 생산적인 토론으로 저희 잡지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속 가능한 잡지 생태계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지속 가능한 잡지 생태계 미래를 위해서는 소위 싹이 좀 보이는 선수들을 잘 키울 수 있는 토양과 생태계 마련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씩 우리가 자리를 잘 잡아가고 있는 독립접시 신여대에서 그동안 이제 학술적이고 정책적 관심이 좀 적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모쪼록 본 세미나가 아마 그런데 조금이라도 일조를 했으면 굉장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이 세션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세미나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2부 세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